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은 산골짜기 굽이굽이 돌아가면 나오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곳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곳이었는데 밤이 되면 산짐승들의 울음소리만이 고요를 깨우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밭을 일구고 나무를 하며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고 바깥 세상의 소식은 가끔 지나가는 보찜장수나 나그네를 통해 듣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해질 무렵 마을 어귀에 늙은 느티나무 아래로 낯선 수레 한 대가 끼익끼익 소리를 내며 들어왔습니다. 수레를 끄는 이는 허리가 구부정한 중년의 사내였는데 그의 행색은 남루했지만 눈빛만은 유난히 번들거려 보는 이에 시선을 잡아 끌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낯선 이의 등장에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둘씩 느티나무 아래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산에는 한쪽 팔 소매가 펄럭거리는 외팔이었는데 남은 한 팔로 힘겹게 수레를 밀면서도 수레 안에 실린 짐들이 다칠세라 무척이나 조심하는 기색이었습니다. 그의 수레에는 크고 작은 나무 상자들과 천으로 둘둘 말린 기둥들이 가득 실려 있었고 그 사이로 거뭇거뭇한 기름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습니다. 사내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깊숙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자신이 먼 곳에서 온 그림자인 연극 장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모래가 굴러가는 듯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정중함은 마을 사람들의 경계심을 조금씩 누그러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장인은 마을 촌장에게 하룻밤 묵을 곳과 공연을 할 수 있는 마당을 빌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재주라고는 가죽으로 만든 인형을 움직여 사람들을 울고 웃게 하는 것뿐이라며 마을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구경거리를 선사하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촌장은 사내의 불편한 몸과 진지한 태도를 보고는 마을 회관 앞 너른 마당을 내어주기로 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난생 처음 보는 인형극 소식에 신이 나서 펄쩍펄쩍 뛰었고 어른들도 고단한 농사일 끝에 찾아온 뜻밖의 재미를 기대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인은 감사의 뜻으로 연신 고개를 숙였는데 그때마다 그의 빈 소매가 바람에 힘없이 나부꼈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어둠이 마을을 덮자 장인은 횃불을 밝히고 본격적으로 무대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 팔밖에 없었지만 그 움직임은 두 팔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해서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그는 익숙한 솜씨로 나무 기둥을 세우고 하얀 무명천을 팽팽하게 당겨 스크린을 만들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거미가 줄을 치는 것처럼 기민했습니다. 마을 청년들이 그를 돕겠다고 나섰지만 장인은 정중하게 사양하며 자신의 도구는 오직 자신만이 다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고집스러운 태도에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장인만의 자부심과 알 수 없는 서늘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대 뒤편에는 인형들을 보관하는 낡고 거대한 칠기함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장인은 무대 설치가 끝나자 조심스럽게 그 함의 뚜껑을 열었는데 그 안에는 붉은 비단에 쌓인 무언가가 소중하게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가 비단을 걷어내자 드러난 것은 가죽으로 만든 장군 모양의 인형이었습니다. 그 인형은 보통의 그림자 인형과는 달리 관절 하나하나가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고 가죽의 질감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피부처럼 매끄럽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등잔불빛을 받은 장군 인형의 얼굴은 용맹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장인은 남은 한 손으로 장군 인형을 꺼내어 마치 살아있는 아이를 다루듯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는 인형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꼼꼼하게 살피며 먼지를 털어내고 관절 연결 부위에 기름을 발라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인형을 다루는 모습이 지나치게 애틋해 보여서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도구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오랫동안 헤어졌던 혈육을 만지는 듯한 손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장인의 입에서는 알 수 없는 콧노래가 흘러나왔고 그는 인형의 귀에 대고 무언가 속삭이듯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가까이서 구경하던 마을, 아이 하나가 장인의 곁으로 다가가 인형을 만져보려 했습니다. 그러자 장인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아이의 손을 거칠게 쳐냈고 순식간에 그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아이가 놀라 울음을 터뜨리자 장인은 황급히 표정을 풀고 사과했지만 그 순간 그에게서 뿜어져 나온 살기는 주변 공기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인형이 아주 예민하고 귀한 것이라서 낯선 사람의 손을 타면 망가질 수 있다고 변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술가의 예민한 성정 탓이라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몇몇 노인들은 찜찜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장인은 다시 인형에게 집중하며 헝겊으로 가죽 표면을 정성스럽게 닦아냈습니다. 그가 인형을 닦을 때마다 가죽에서는 희미하게 비릿한 냄새가 풍겨나와 등잔 기름 냄새와 섞였습니다. 그 냄새는 아주 미세해서 코를 킁킁거리지 않으면 맡을 수 없을 정도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쾌하고 끈적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장인은 그 냄새조차 사랑스럽다는 듯 깊이 들이마시며 황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한쪽 팔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인형의 팔다리를 굽혔다 폈다 했는데 그때마다 인형의 관절에서는 우두둑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는 나무나 가죽이 부딪히는 소리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마치 마른 장작이 부러지거나 동물의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소리였는데 밤이 깊어 고요한 마을에 그 소리는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가 인형의 관절이 유연하게 움직이는 소리일 것이라고 짐작하면서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장인은 그 소리를 즐기는 듯 인형을 더욱 격렬하게 움직여 보였고 스크린 위에 비친 장군 인형의 그림자는 기괴할 정도로 기이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장군 인형은 갑옷을 입고 긴 칼을 찬 모습이었는데 가죽을 오려 만든 세밀한 무늬가 등잔 불빛을 받아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인형의 눈 부분은 얇은 가죽을 덧대어 만들었는데 빛이 투과되면서 마치 붉은 안광을 내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장인은 인형을 자신의 품에 안고 이제 곧 네가 춤출 시간이다. 나의 장군아 라고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다정하면서도 집착이 섞여 있어 듣는 이로 하여금 기이한 연민과 공포를 동시에 느끼게 했습니다. 공연 준비가 거의 마무리되자 장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고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공연 시작 전에 인형과 단둘이서 길을 모으는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따라 마당을 비워주었고 장인은 무대 뒤편에 친 작은 천막 안으로 인형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천막 안에서는 웅얼거리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바닥을 긁는 듯한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기도를 올리거나 주문을 외우는 것이라 생각하며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마을 사람들의 저녁 밥상에서는 온통 낯선 장인과 그의 인형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어떤 이는 장인의 외팔이 안타깝다고 했고 어떤 이는 인형의 생김새가 너무 진짜 같아서 무섭다고 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인형의 관절에서 나던 우두둑 소리를 흉내내며 장난을 쳤지만 어른들은 그 소리가 불길하다며 아이들을 나무랐습니다. 마을의 가장 연장자인 촌장은 밥알을 씹으며 곰곰이 생각에 잠겼는데 그는 장인의 수레에서 맡았던 그 묘한 냄새가 잊히지 않아 입맛이 섰습니다. 밤바람이 점점 차가워지면서 마을에는 짙은 어둠이 깔렸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희미한 밤이었지만 마을 회관 앞마당에 설치된 무대만큼은 장인이 켜놓은 등잔불로 인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어둠 속에서 먹이를 유혹하는 심해어의 등불처럼 기묘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녁을 먹고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서도 내일 열릴 공연에 대한 기대감으로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산골 마을의 무료한 일상에 찾아온 이 특별한 사건은 모두의 마음을 들뜨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천막 안에 홀로 남은 장인은 장군 인형을 무릎에 뉘어놓고 한 손으로 끊임없이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인형의 가슴팍을 지나 팔과 다리로 이어졌는데 그가 만지는 부위마다 인형은 마치 신경이 연결된 것처럼 미세하게 떨리는 듯 했습니다. 장인은 자신의 잘린 팔이 있던 쪽 어깨를 인형에게 비비며 잃어버린 팔 대신 이 인형이 자신의 몸이 되어주고 있다고 믿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광기와 애정이 뒤섞인 눈물이 고여 있었고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장인은 품속에서 작은 병을 꺼내어 그 안에 든 맑은 기름을 인형의 관절마다 한 방울씩 떨어뜨렸습니다. 기름이 스며들자 인형의 움직임은 한층 더 부드러워졌고 가죽 특유의 뻣뻣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인형을 들어올려 허공에 춤을 추게 했는데 인형의 팔다리는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기이한 각도로 꺾이며 유연하게 움직였습니다. 스크린에 비친 그 그림자는 마치 뼈가 없는 연체동물이 춤을 추는 것 같기도 하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사람의 형상 같기도 했습니다. 마을의 개들이 무엇을 보았는지 불안하게 지저대기 시작했지만 장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인형극 연습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1인 2역을 소화하며 굵은 장군의 목소리와 가쁜 아이의 목소리를 번갈아 냈는데 그 목소리의 변화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아프지 않다. 아프지 않아. 너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장군이란다. 장인은 인형에게 최면을 걸듯 반복해서 말했고 인형은 그 말에 화답하듯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을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고요함이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장인도 이제 연습을 멈추고 잠을 청하려는 듯 인형을 다시 칠기 함속에 조심스럽게 뉘었습니다. 그는 함의 뚜껑을 덮기 전에 인형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잘 자라. 내 아가, 내일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박수를 칠 거야. 라고 속삭였습니다. 함의 뚜껑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관 뚜껑이 닫히는 소리처럼 무겁고 둔탁하게 울렸고 그제야 장인은 긴 숨을 내쉬며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잠든 마을에서 깨어있는 것은 장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사는 점쟁이 할머니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그녀는 마을에 들어온 낯선 기운이 심상치 않음을 본능적으로 느꼈고 바람에 실려오는 냄새에서 죽음의 그림자를 읽어냈습니다. 할머니는 문 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산 사람의 마을의 죽은 곳의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저것은 보통 인형이 아니야. 그녀의 걱정스러운 시선은 마을 회관 쪽을 향해 있었지만 어둠에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평소보다 일찍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마을 회관으로 모여들어 무대 주변을 서성거렸습니다. 장인은 간밤에 푹 잤는지 한결 개운한 얼굴로 나타나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오늘 밤 공연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절대 무대 뒤쪽으로 오지 말아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신비주의적인 태도에 더욱 호기심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은 장인의 눈을 피해 몰래 무대 근처를 기웃거리며 인형을 구경하려 했지만 칠기함은 굳게 닫혀 있어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함 주변의 맴도는 서늘한 냉기와 알 수 없는 비릿한 냄새만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뿐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용기를 내어 함의 귀를 대보았는데 안에서
사각사각하는 미세한 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마치 쥐가 갉아먹는 소리 같기도 하고 누군가 손톱으로 나무를 긁는 소리 같기도 하다는 말에 다른 아이들은 겁을 먹고 도망쳤습니다. 낮 동안 장인은 텐트 밖으로 나오지 않고 공연 준비에만 매달렸습니다. 가끔 텐트 밖으로 들려오는 톱질 소리와 망치질 소리는 그가 무대 장치를 보수하고 있음을 짐작게 했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은 장인을 위해 따뜻한 밥과 반찬을 날랐지만 그는 밥상을 문 앞에 두고 가라고 할 뿐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릇을 찾으러 갔을 때 밥그릇은 깨끗이 비워져 있었지만 묘하게도 밥알 하나 남기지 않고 핥아먹은 듯한 흔적이 남아있어 아낙네들을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해는 다시 서산으로 기울고 기다리던 공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녁을 서둘러 먹고 하나둘씩 마을 회관 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멍석이 깔린 마당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온 마을 사람들이 빽빽하게 자리를 잡았고 앞줄에는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았습니다. 촌장과 마을 어른들은 뒷자리에 앉아 담뱃대를 물고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짙어지자 무대 뒤편에서 등잔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하얀 스크린 위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것은 장인의 그림자였는데 한쪽 팔이 없는 기형적인 모습이 스크린에 확대되어 비치자 왠지 모를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장인은 천천히 북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둥, 둥, 둥. 북소리는 느리지만 묵직하게 사람들의 심장을 울렸고 마당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곧 막이 오르고 비밀을 품은 가죽 인형이 그 모습을 드러낼 차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하얀 천 위에서 펼쳐질 이야기를 기다리며 긴장된 표정으로 앞을 응시했습니다. 둥, 둥, 둥. 북소리가 떼고 난 뒤 마당에는 기이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죽이고 하얀 무명천 스크린을 주시했지만 장인은 쉽사리 인형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연이라면 흥을 돋우기 위해 징을 치거나 요란한 소리를 낼 법도 하건만 무대 뒤편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지자 앞자리에 앉아있던 아이들이 좀이 쑤시는지 몸을 비틀기 시작했고 어른들도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바람이 스크린을 한 차례 훑고 지나가며 푸드득하는 소리를 냈는데 마치 거대한 새가 날개를 펴는 듯한 소름 돋는 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무대 뒤편 천막 안에서 아주 희미하고 가느다란 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응, 그것은 분명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같기도 했고 짐승이 덫에 걸려 끙끙대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칠성인의 막내 아들이 엄마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서 아기가 울어? 무서워. 칠성내처는 아이의 입을 황급히 막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히 들렸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에 북받쳐 터져나오는 아주 깊고 어두운 곳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그 느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무대 뒤편으로 쏠렸습니다. 하지만 장인의 모습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고 오직 흔들리는 등잔 불빛만이 천막 위로 어른거릴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보게, 자네도 들었나? 분명 아이 울음소리였지. 그렇지? 이 밤중에 웬 아이가 저기 있단 말인가? 장인은 홀몸이라 하지 않았어? 의구심은 삽시간에 마당 전체로 퍼져나갔고 기대감으로 들떴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불안감으로 뒤바뀌었습니다. 촌장은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지만
그 역시 미간을 찌푸린 채 무대 쪽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막 안에서 장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울지 마라. 착하지. 조금만 참으면 된다. 곧 아픔이 사라질 거야. 그의 목소리는 달래는 듯 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으스스한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아픈 자식을 간호하는 아비의 목소리 같으면서도 동시에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의 낮은 으르렁거림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목소리에 소름이 돋아 팔을 문질렀습니다. 도대체 그는 누구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일까요? 텅 빈 천막 안에 그와 인형 말고 또 누가 있단 말입니까?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 무대 쪽에서 관객석으로 불어오자 아까 낮에 맡았던 그 묘한 냄새가 더욱 짙게 풍겨왔습니다. 그것은 등잔 기름 타는 냄새에 섞인 달큰하면서도 역겨운 썩은 내였습니다. 마치 고기를 오랫동안 삭혔을 때 나는 냄새 같기도 하고 무덤가에 피는 꽃향기 같기도 했습니다. 냄새에 민감한 마을 안악들은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냄새야? 꼭 쥐가 죽어서 썩는 냄새 같네. 사람들의 불평이 조금씩 터져 나올 무렵 마을 어귀에 살던 무당 출신의 노파 막리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막내 할머니는 평소 마을 일에 좀처럼 나서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만은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자리에 앉지도 않고 무대 쪽을 노려보며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이 공포와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이 냄새, 이건 짐승 가죽 냄새가 아니야.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주변 사람들의 귀에 꽂혔습니다. 그래, 이건 원한 맺힌 살 냄새야. 산 사람의 마을에 들어와선 안 될 것이 들어왔어. 촌장이 놀라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그게 무슨 망측한 소리입니까? 다들 즐겁자고 모인 자리에 촌장은 마을 사람들의 흥이 깨질까봐 할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막내 할머니는 지팡이로 바닥을 쿵쿵 찍으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저 불을 끄게. 저놈은 광대짓을 하러 온 게 아니야. 저 함 속에 든 것은 인형이 아니라 귀신단지란 말일세. 할머니의 서슬퍼런 외침에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겁에 질린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몇몇 겁 많은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무대 뒤편에서 갑자기 북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둥둥둥둥, 마치 할머니의 말을 덮어버리려는 듯. 북소리는 점점 더 빠르고 거세졌습니다. 그리고 스크린 위로 드디어 장군 인형의 그림자가 솟아올랐습니다. 인형은 보통의 그림 자극처럼 딱딱하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닥에서부터 스르르 미끄러지듯 올라와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그 움직임은 너무나 부드럽고 생생해서 마치 진짜 사람이 스크린 뒤에 서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장군 인형은 칼을 뽑아드는 신혈을 하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춤사위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팔과 다리가 기이한 각도로 꺾이며 허공을 휘젓는데 그때마다 북소리 사이로 우두둑, 우두둑 하는 뼈마디 꺾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그 기괴한 춤을 지켜보았습니다. 인형의 그림자는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며 무대를 장악했고 마치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듯한 격렬한 몸짓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압도했습니다. 장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쩌렁쩌렁한 장군의 목소리였습니다. 내 칼을 받아라. 나를 막아서는 자. 뼈도 못 추릴 것이다. 그의 연기는 훌륭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섬뜩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대사 하나하나의 설인 살기가 너무나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막내 할머니는 귀를 막고 바닥에 주저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저게 춤을 추는 게 아니야. 저건 아파서 발버둥 치는 거야. 불쌍한 것, 불쌍한 것. 할머니의 중얼거림을 들은 옆집 새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남편의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공연은 점점 절정을 향해 치달았습니다. 장군 인형이 적들을 물리치는 장면에서 인형의 팔이 비정상적으로 길게 늘어나는 듯한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그것은 가죽 인형의 구조상 불가능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비비며 다시 보았지만 그림자는 분명히 사람의 관절로는 흉내낼 수 없는 기괴한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청년 하나가 웅성거리며 말했습니다. 저거 봐. 팔이 세 개로 보이지 않아? 그의 말대로 스크린 위에는 장군의 두 팔 외에 인형을 조종하는 장인의 외팔 그림자, 그리고 알 수 없는 또 하나의 흐릿한 그림자가 겹쳐 보였습니다. 무대 뒤의 열기는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등잔불이 과하게 타오르면서 기름 타는 그을음이 피어올랐고 역겨운 냄새는 이제 마당 전체를 뒤덮을 정도로 진동했습니다. 냄새를 견디지 못한 몇몇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왠지 모를 힘에 이끌려 발길을 떼지 못했습니다. 장인은 신이 들린 듯 웃음소리를 내며 인형을 더욱 격렬하게 흔들었습니다. 하하하, 보아라. 이 생명력을, 이 아름다움을. 그의 외침은 광기에 젖어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그때 무대 옆쪽 나무에 앉아있던 까마귀 떼가 갑자기 깍 하며 시끄럽게 울어댔습니다. 밤에 까마귀가 우는 것은 흉조 중의 흉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감에 웅성거렸습니다. 이거 야단났네. 오늘 밤 무슨 사단이 나는 거 아니요? 촌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무대 쪽을 주시했습니다. 그는 공연을 중단시켜야 할지 고민했지만 장인의 기세가 너무나 등등하여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장인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채 오직 인형과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있는 듯했습니다. 인형의 춤이 격해질수록 함속에 있던 울음소리는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이제는 북소리로도 그 울음을 완전히 가릴 수 없었습니다. 아파. 그만해. 분명히 어린아이의 애원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관객석은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들었어? 방금 아빠라고 했지. 세상에. 저 하만에 진짜 아이를 가둬둔 거야? 사람들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막내 할머니가 다시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촌장에게 다가가 소매를 잡아 끌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이보게, 촌장.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당장 저 판을 걷어치우게 해야 해. 저놈은 지금 제 자식의 뼈를 깎아 노름판을 버리고 있는 거야. 촌장은 할머니의 말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자식의 뼈라니요. 그게 무슨 끔찍한 소리입니까? 할머니의 눈은 공포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냄새를 맡아보란 말이야. 저건 죽은 살 타는 냄새야. 촌장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보시오. 잠깐 멈추시오. 촌장의 외침에도 장인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북소리는 더 커졌고 인형의 움직임은 발작적으로 변했습니다. 스크린 속의 장군 인형은 마치 고문을 당하는 사람처럼 허리가 뒤로 꺾이고 팔다리가 비틀렸습니다. 그것은 춤이 아니라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장인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습니다. 움직여라. 더 완벽하게. 넌 살아있다. 마을 청년 몇 명이 촌장을 따라
무대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무대 뒤로 들어가려 했지만 장인이 쳐놓은 결계 같은 붉은 줄이 그들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줄에는 짐승의 뼈와 부적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는데 청년들이 다가가자 부적들이 파르르 떨리며 기분 나쁜 소리를 냈습니다. 이게 뭐야? 기분 나쁘게. 청년 중 한 명이 칼을 꺼내 줄을 끊으려 하자 무대 뒤에서 장인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누구냐? 신성한 의식을 방해하는 자는 천벌을 받을 것이다. 그의 호통 소리는 짐승의 포효처럼 거대하게 울려 퍼져 청년들을 주춤하게 만들었습니다. 스크린 위로 비친 장인의 그림자가 거대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의 하나 남은 팔이 마치 뱀처럼 길게 늘어나 스크린 전체를 휘감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압도적인 공포에 질려 숨도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 등잔불이 위태롭게 흔들렸고 그림자들은 춤추는 도깨비처럼 일렁거렸습니다. 장인은 다시 인형극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장면은 장군이 적의 화살을 맞고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인형이 바닥에 쓰러지자 툭, 투둑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때 인형의 다리 한쪽이 힘없이 덜렁거리는 모습이 그림자로 비쳤습니다. 장인은 당황하지 않고 능숙하게 인형을 조작하여 마치 부상을 입은 연기인 것처럼 꾸몄지만 예리한 사람들은 눈치챘습니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인형에 무언가가 부러진 것이었습니다. 천막 안에서 짧은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장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어린아이의 고통에 찬 비명이었습니다. 동시에 인형의 동작이 뚝 멈췄습니다. 정적이 흐르고 관객석에서는 누군가 꿀꺽 침 삼키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장인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조금만 더 버티렴. 그의 손은 덜렁거리는 인형의 다리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듯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스크린에는 장인의 손이 인형의 다리를 쥐고 비트는 그림자가 고스란히 비쳤습니다. 막내 할머니는 이제 바닥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저 미친놈이 애 잡네. 애를 2번 죽이네. 그녀의 통곡 소리는 마을 사람들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공포를 넘어 분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저 천막 뒤에서 벌어지고 있음이 틀림없었습니다. 아이 엄마들은 아이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서둘러 자리를 뜨기 시작했고 남은 남자들은 몽둥이와 낫을 들고 무대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장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 광적인 집착을 보이며 인형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라! 넌 나의 걸작이다! 넌 영원히 살아야 해! 그의 외침과 함께 등잔불의 심지가 탁탁 튀며 불꽃이 크게 치솟았습니다. 그림자는 더욱 짙어졌고 냄새는 코를 찌를 듯 독해졌습니다. 인형은 절뚝거리며 다시 춤을 추기 시작했고 그 모습은 너무나 기괴하고 처참하여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마을에는 이제 불길한 기운이 가득 찼습니다. 바람은 더욱 사나워져 나뭇가지를 흔들어댔고 하늘의 달마저 구름 뒤로 완전히 숨어버렸습니다. 오직 무대 위의 등잔불만이 위태롭게 타오르며 이 끔찍한 연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한 인형극이 아니라 원혼을 부르는 구판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판의 제물이 바로 저 가죽 인형 속에 갇혀 있다는 것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 냄새. 예전에 산에서 조난당한 사람 시체 찾았을 때 냄새랑 똑같아. 그 말은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비명과 고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놈 끌어내! 천막 걷어! 하지만 선뜻 무대 위로 올라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장인이 뿜어내는 기가 너무나 살벌했고 무대 뒤의 어둠 속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원초적인 공포가 그들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 혼란 속에서도 장인은 오직 인형에게만 시선을 고정한 채 땀과 기름으로 번들거리는 얼굴로 기이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이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불나방이 불꽃으로 뛰어들듯 파국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등잔불은 점점 과열되어 그릇 밖으로 기름이 넘쳐 흐르기 시작했고 그 기름은 바싹 마른 무대 바닥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닥쳐올 재앙을 예고하듯 불꽃은 붉은 혀를 날름거리며 춤추는 그림자 인형의 발밑을 탐욕스럽게 핥기 시작했습니다. 등잔에서 흘러넘친 뜨거운 기름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며 매캐한 연기를 피워 올렸지만 광기에 사로잡힌 장인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는 오직 눈앞의 하얀 스크린과 그 위에 비친 자신의 피조물, 장군 인형에게만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인형의 움직임은 이제 춤이라기보다는 고통에 찬 발작에 가까웠습니다. 인형이 팔을 휘두를 때마다 관절이 꺾이는 소리는 더욱 크고 선명하게 고요한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 소리는 흡사 마른 대나무가 터지는 소리 같기도 했고 살아있는 짐승의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 같기도 하여 듣는 이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관객들은 공포에 질려 입을 다물지 못했고 그 누구도 감히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때 갑작스러운 돌풍이 불어와 무대 위의 등잔불을 거세게 흔들었습니다. 불빛이 요동치자 스크린 위의 그림자들도 미친 듯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관객 중 눈밝은 사냥꾼 하나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저 그림자 좀 봐. 저게 인형 뼈대야? 꼭 사람 갈비뼈 같잖아. 사냥꾼의 외침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인형의 가슴 부분으로 쏠렸습니다. 흔들리는 불빛 사이로 비친 인형의 몸통 그림자에는 대나무나 나무로 만든 지지대가 아닌 촘촘하고 둥글게째 무언가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보아도 영락없는 사람의 흉곽, 바로 갈비뼈의 형상이었습니다. 막내 할머니는 이제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며 땅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끔찍한 놈아! 제 자식 살을 발라내고 뼈를 추려 인형을 만들었구나. 천벌을 받을 놈. 천벌을 받을 놈. 할머니의 울부짖음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사람들은 설마 하는 마음과 아니겠지 하는 마음이 뒤섞여 혼란스러워했지만 코끝을 찌르는 썩은 내와 비릿한 피 냄새는 할머니의 말이 진실임을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그 냄새는 단순한 가죽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무덤을 파헤쳤을 때나 맡을 수 있는 죽음이 사가가는 냄새였습니다. 아이들은 그 냄새에 구역질을 하며 부모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무대 뒤의 장인은 이제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흘러내리는 땀과 눈물이 뒤범벅된 얼굴로 괴이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하하, 보아라. 내 아들아, 사람들이 너를 보고 놀라워한다. 너는 이제 영원히 늙지 않는 장군이다. 그의 외침은 찢어지는 듯 날카로웠고 그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뒤틀린 사랑이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인형을 더욱 격렬하게 조종했습니다. 인형은 마치 보이지 않는 끈에 매달린 꼭두각시처럼 허공을 날아다녔지만 그 동작 하나하나에는 억지로 뼈를 맞추는 듯한 고통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때 과열된 등잔이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터지며 불꽃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튀어오른 불똥 하나가 기름을 머금은 무대 바닥에 떨어지자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불은 굶주린 짐승처럼 맹렬한 기세로 무명천 스크린을 집어삼켰습니다. 불이야! 불이 났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우왕좌왕하는 사이 타오르는 스크린 뒤로 그동안 그림자에 가려져 있던 무대 뒤에 참혹한 광경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천이 검게 타들어가며 구멍이 뚫리자 그 너머로 보이는 것은 지옥도 그 자체였습니다. 불길 속에서 춤추고 있는 것은 나무로 깎은 인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피부처럼 창백하고 누르스름한 가죽을 뒤집어 쓴 어린아이 크기의 기괴한 물체였습니다. 불이 가죽을 그을리자 가죽은 오징어처럼 비틀리며 수축하기 시작했고 그 틈으로 하얀 뼈마디가 삐져나왔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람의 뼈였습니다. 작고 여린 아이의 팔뼈와 다리뼈가 철사와 가죽끈으로 엉성하게 엮인 채 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끔찍한 모습에 경악하여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저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장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불이 났는데도 도망칠 생각은커녕 불길에 휩싸인 인형을 끌어안으려 발버둥치고 있었습니다. 안 돼, 내 아들, 내 장군, 뜨겁지? 아빠가 꺼줄게. 아빠가 꺼줄게. 그는 자신의 옷으로 인형에 붙은 불을 끄려 했지만 이미 기름을 뒤집어 쓴 인형은 거대한 횃불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남은 한 손은 인형의 등을 감싸안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잘린 줄 알았던 그의 없는 팔쪽 소매가 인형의 몸통 속으로 깊숙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불길이 거세지면서 인형을 감싸고 있던 가죽이 완전히 타서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인형의 내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인형의 몸통은 텅 빈 나무틀이 아니라 아이의 척추와 갈비뼈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흉곽 안쪽, 심장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꿈틀거리는 붉은 살덩어리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장인의 절단된 팔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팔을 잘라낸 것이 아니라 팔을 아이의 시신 속에 집어넣어 뼈와 근육을 직접 잡고 조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팔은 인형과 한 몸이 되어 혈관과 신경이 얽힌 채 기생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촌장은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저게 사람의 탈을 쓰고 할 짓인가? 제 자식을. 마을 사람들은 구토를 참지 못하고 헛구역질을 해댔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감탄하며 보았던 그 유연한 춤사위가 실은 아비의 팔이 죽은 자식의 뼈를 안쪽에서 잡아 비틀며 만들어낸 끔찍한 몸짓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인형이 낼 수 없는 섬세한 손가락의 움직임, 기묘한 관절의 꺾임, 그 모든 것이 인형 속에 들어있는 산 사람의 손이 직접 뼈를 만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장인은 불길 속에서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불이 그의 옷에도 옮겨 붙었지만 그는 뜨거움도 잊은 채 오직 인형이 타는 것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다시는 아프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는 인형의 앙상한 뼈대를 어루만지며 오열했습니다. 그의 팔은 여전히 인형의 뱃속에 박힌 채 타들어가면서도 경련하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죽어가는 자식이 마지막으로 아비의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 악귀가 시신을 놓아주지 않으려 발악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을 청년들이 정신을 차리고 물동이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불 꺼! 사람부터 살려야지! 그들이 물을 끼얹자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연기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냄새는 더욱 고약해져서 마치 도살장을 태우는 듯한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불길은 조금 잡혔지만 이미 인형의 가죽은 대부분 타버려 흉측한 뼈대만이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뼈대 사이로 장인의 붉게 화상 입은 팔이 꿈틀거리는 모습은 지옥의 한 장면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 했습니다. 불이 꺼진 뒤에도 장인은 인형, 아니 아들의 유해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숫덩이가 된 뼈대를 품에 안고 웅크린 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아가, 추우냐? 아빠가 안아줄게. 이제 아무도 널 못 데려가.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고 입가에는 픽거품이 보글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처참한 모습에 분노보다는 가엾음과 공포를 느끼며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기에 아비가 죽은 자식을 저리 만들었단 말입니까? 그때 타다 남은 인형의 턱뼈가 덜그럭거리며 움직였습니다. 장인의 팔이 안에서 조종한 것이겠지만 마치 해골이 스스로 말을 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고요해진 마당에 기괴한 뼛소리만이 딱, 딱, 딱 하고 울려 퍼졌습니다. 막내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할머니는 그 끔찍한 몰골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장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라. 아이가 쉬고 싶다 하지 않느냐. 네 욕심이 아이를 저승으로도 못 가게 잡고 있구나. 장인은 할머니의 손길에 흠칫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지만 할머니를 보자 일순간 아이처럼 그렁그렁해졌습니다. 할머니, 내 아들이에요. 춤추는 걸 제일 좋아하던 내 아들이라고요. 병으로 누워만 있다가 갔는데 내가 다시 걷게 해줬어요. 내가 다시 춤추게 해줬다고요. 그는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는 이미 쉬어터져 쇳소리가 났습니다. 그의 팔은 여전히 아이의 척추를 꽉 움켜쥐고 놓아줄 줄을 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무대 가까이로 모여들었습니다. 잿더미가 된 무대 위에는 반쯤 탄 나무함들과 그을린 천조각들이 널려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 외팔이 장인과 뼈만 남은 인형이 덩어리처럼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장인의 팔은 인형의 뱃속 깊숙이 엉덩이 뼈 부근까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팔을 넣기 위해 아이의 골반뼈를 억지로 벌리고 깎아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끔찍한 형벌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어디선가 히익하는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집 안악이 아이의 두개골을 보고 기절한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머리뼈는 가죽이 타버려 하얗게 드러나 있었는데 눈구멍에는 붉은 보석 같은 것이 박혀 있어 불빛을 받으면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입은 억지로 웃는 표정을 짓도록 철사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죽어서도 편히 눈 감지 못하고 아비의 인형놀이에 장단 맞춰 억지 웃음을 지어야 했던 아이의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보시오. 대체 왜 이런 짓을? 아이를 땅에 묻어주지는 못할 망정 어찌 살을 벗기고 뼈를 추려? 장인은 촌장의 말을 자르며 표독스럽게 소리 질렀습니다. 당신들이 뭘 알아? 내 아들은 죽지 않았어. 내가 숨을 불어넣고 각하. 내가 움직이게 하는데 왜 죽었다고 해? 이 아이는 나와 한 몸이야. 내 팔이 아이의 심장이고 내 손이 아이의 뼈라고. 그의 절규는 광기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절절한 슬픔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바람이 잦아들고 매캐한 연기만이 자욱하게 깔린 마당은 무덤가처럼 스산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분노보다 비통함에 잠겼습니다. 병든 자식을 잃은 아비의 슬픔이 얼마나 깊었으면 저런 짓까지 저질렀을까 하는 연민과 그래도 인륜을 거스른 끔찍한 행위에 대한 공포가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자는 흙으로 돌아가야 하고 산자는 산자의 몫을 살아야 했습니다.
막내 할머니는 품에서 하얀 무명천을 꺼내어 앙상한 아이의 뼈대를 덮어주었습니다. 가자. 아가야, 이제 그만 아픈 몸 벗어버리고 좋은 곳으로 가자. 네 아비는 내가 달래주마.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신기하게도 장인의 팔이 조금씩 힘을 잃고 스르르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인형의 뱃속에서 빠져나온 장인의 팔은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해 창백하게 짓물러 있었고 곳곳에 굳은 살과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팔이라기보다는 기형적인 나무 뿌리처럼 보였습니다. 장인은 자신의 팔이 빠져나오자 마치 신체 일부가 잘려나간 듯 고통스러워하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안 돼. 가지마. 나를 두고 가지마! 그는 허공을 향해 손을 뻗으며 울부짖었지만 아이의 뼈대는 이미 할머니의 무명천 아래서 조용히 안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청년들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장인을 붙잡았고 그는 힘없이 축 늘어졌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려 그을린 볼을 타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화려한 그림자극 뒤에 숨겨져 있던 것은 자식을 떠나보내지 못한 아비의 뒤틀린 집착과 죽어서도 쉬지 못한 아이의 슬픈 영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그 참혹한 현장을 지켜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구름이 걷히고 달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지만 그 달빛은 너무나 차갑고 서러워서 차마 올려다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어디선가 밤새가 슬피 울었고 그 소리는 마치 아이의 마지막 인사처럼 마을을 맴돌았습니다. 타오르던 불길이 잦아들고 검게 그을린 무대 잔해 위로 차가운 밤이슬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비명과 장인의 절규로 아수라장이었던 마을회관 마당은 이제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매캐한 연기는 여전히 바닥을 기어다니며 사람들의 발목을 휘감았지만 그 속에 섞여 있던 역겨운 살타는 냄새는 밤바람에 조금씩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외팔이 장인과 하얀 무명천에 덮인 작은 융기, 즉 아이의 뼈대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분노와 공포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깊고 씁쓸한 연민만이 안개처럼 피어올랐습니다. 막내 할머니는 지팡이를 내려놓고 장인의 곁으로 다가가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할머니의 거친 손이 장인의 떨리는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습니다. 이 사람아, 자네 마음을 내가 모르겠나. 금쪽 같은 새끼 먼저 보내고 그 빈자리가 얼마나 시리고 아팠으면 이런 짓까지 벌였겠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꾸짖음이 아니라 상처 입은 짐승을 달래는 듯한 부드러운 위로였습니다. 장인은 할머니의 손길에 몸을 움찔하더니 이내 고개를 푹 숙이고는 꺼이꺼이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는 더 이상 광기에 찬 웃음이 아니라 가슴속 응어리를 토해내는 처절한 통곡이었습니다. 장인의 젖은 눈이 무명천으로 덮인 아이의 유해를 향했습니다. 그는 쉰 목소리로 띄엄띄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 우리 순돌이는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꼬여서 걷지를 못했어요. 평생 방 안에서 창호지문에 비치는 나뭇잎 그림자만 보며 살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이가 제일 부러워한 게 뭔지 아시오? 동네 아이들이 뛰어놀며 만드는 그림자였소. 자기도 저렇게 팔다리를 흔들며 춤추고 싶다고. 그렇게 소원했는데 10살도 못 채우고 그만. 장인은 말을 잇지 못하고 가슴을 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속했소. 죽어서라도 실컷 걷게 해주겠다고. 춤추게 해주겠다고. 내 팔이 아이의 다리가 되어주면 우리 순돌이도
세상 구경 실컷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소. 장인은 자신의 기형적인 팔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 팔은 오랫동안 인형 속의 좁은 공간에 갇혀 있고 썩어가는 시신의 도끼에 노출되어 흉측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피부는 짓물러 벗겨졌고 근육은 비틀려 굳어버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팔을 부끄러워하거나 아파하기는커녕 마치 성스러운 훈장이라도 되는 양 애틋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 팔은 내 팔이 아니오. 순돌이의 숨결이요. 촌장이 한숨을 내쉬며 다가와 장인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자네 정성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겠지만 이건 아니네. 이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야. 죽은 자는 땅으로 돌아가 쉬어야 하고 산자는 산자의 몫을 살아야지. 자네 욕심이 아이를 구천에 떠돌게 만든 거야. 촌장의 말은 엄중했지만 그 속에는 자식을 키우는 아비로서의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괴물인 줄만 알았던 장인이 실은 자식 잃은 슬픔에 미쳐버린 불쌍한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들을 지배하던 공포심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이제 마을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해졌습니다. 이 끔찍한 비극을 마무리하고 억울하게 묶여있던 아이의 영혼을 달래주어 저승으로 고이 보내주는 것이었습니다. 막내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마을 사람들을 향해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다들 넋놓고 있지 말고 움직입시다. 청년들은 가서 깨끗한 나무를 해오고 안악들은 물을 데워오게. 그리고 누구 집에 남는 고운 뱃조갈이 있으면 좀 가져오고. 이 아이, 이대로는 못 보낸다. 깨끗이 씻겨서 입혀보내야지.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은 낫을 들고 뒷산으로 올라가 향나무 가지를 베어왔고 안악들은 부엌으로 달려가 가마솥에 물을 끓였습니다. 촌장은 창고에서 귀하게 보관하던 명주천을 꺼내왔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귀신이 나온다며 도망치려 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한마음이 되어 이름도 모르는 타지 아이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이겨낸 공동체의 따뜻한 정이었고 죽음 앞에서 숙연해지는 산자들의 예의였습니다. 마을 회관 마당 한가운데에는 임시로 제단이 차려졌습니다. 청년들이 가져온 향나무 가지로 단을 쌓고 그 위에 짚을 두툼하게 깔았습니다. 막내 할머니는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아이의 뼈대를 조심스럽게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답답했을꼬. 그 좁은 가죽 속에 갇혀서 숨도 못 쉬고. 이제 시원하지? 할미가 다 씻겨줄게. 할머니는 뼈 마디마디에 묻은 그을음과 굳은 핏자국을 닦아내며 끊임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목욕탕에서 손주를 씻기는 할머니처럼 다정해 보였습니다. 장인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불현듯 무언가 깨달은 듯 몸을 떨었습니다. 할머니가 뼈를 닦아내자 드러난 아이의 앙상한 다리뼈는 그가 인형을 조종하며 억지로 꺾고 비틀었던 탓에 곳곳이 금이 가고 부러져 있었습니다. 아, 내가 아프게 했구나. 춤추게 해준답시고 뼈를 부러뜨렸어. 그는 자신의 손으로 아이를 고문하고 있었다는 끔찍한 진실을 그제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폭력이 아이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들었는지 뼈저리게 느끼며 그는 땅을 치고 오열했습니다. 아낙네들이 가져온 하얀 명주천으로 아이의 뼈를 하나하나 감싸주었습니다. 비록 살은 타버리고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정성으로 아이는 다시 온전한 모습을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부러진 다리뼈는 곧게 펴서 단단히 묶어주었고 텅 빈 가슴에는
예쁜 들꽃 한 송이를 꽂아 주었습니다. 뼈만 남은 흉측한 몰골이었던 그것은 이제 하얀 강보에 쌓인 아기처럼 평온해 보였습니다. 냄새나던 악취도 향나무 타는 냄새와 쑥 향기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장례 준비가 끝나갈 무렵 동쪽 하늘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닭이 벗달을 치며 울었고 밤새 마을을 짓누르던 어둠이 물러가고 있었습니다. 촌장은 장인에게 다가가 물 한 사발을 건넸습니다. 마시게. 그리고 자네 손으로 직접 불을 붙이게. 그게 아비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장인은 떨리는 손으로 물그릇을 받아들고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슬펐지만 아까와 같은 광기는 사라지고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장인은 횃불을 들고 제단 앞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하얀 천에 쌓인 아이는 말이 없었지만 마치 아빠, 이제 됐어, 편안해 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장인은 횃불을 제단 아래 집더미에 갖다 대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잘 가라, 순돌아. 아빠가 미안했다. 정말 미안했다. 다음 생에는 튼튼한 다리로 태어나서 네가 좋아하는 춤 실컷 추렴. 아빠는 그림자 뒤에 숨지 말고 환한 햇살 아래서 너를 지켜볼게. 불길이 확 하고 타오르며 아이의 유해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번 불길은 아까의 참사 때와는 달랐습니다. 붉고 사나운 불이 아니라 노랗고 따뜻한 불빛이었습니다. 연기도 검지 않고 하얗게 피어올라 하늘로 곧장 올라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제단 주변에 둘러서서 각자의 방식대로 아이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어떤 이는 합장을 하고 불경을 외웠고 어떤 이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막내 할머니는 징을 천천히 울리며 구슬픈 소리로 상여 소리를 불렀습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야디야. 북망 산천이 멀다더니 문 밖에 나서니 저승일세. 불길 속에서 타닥타닥 타오르는 소리는 마치 아이가 신이 나서 발을 구르는 소리처럼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장인은 불꽃이 사그라들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켰습니다. 그의 시선은 연기를 따라 하늘로 올라갔는데 연기가 구름 사이로 사라지는 순간 그의 입가에는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오랜 집착과 고통에서 벗어난 자만이 지을 수 있는 해방의 미소였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자 불은 모두 타고 하얀 재만 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재를 조심스럽게 모아 작은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촌장은 마을 뒤편 양지 바른 언덕, 마을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고 아이들이 자주 뛰어노는 곳에 그 항아리를 묻어주자고 제안했습니다. 여기 묻어주면 우리 마을 아이들 노는 소리도 듣고 심심하지 않을 걸세. 장인은 그 따뜻한 배려에 감동하여 말을 잇지 못하고 촌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거칠고 짓무른 손이 촌장의 따뜻한 손 안에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장인은 자신의 남은 한쪽 팔, 즉 인형 속에 넣었던 그 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팔은 화상을 입고 상처투성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붙잡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촌장에게 부탁하여 깨끗한 붕대를 얻어 팔을 감았습니다. 이 팔도 이제 쉬어야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욕심을 부렸어요. 그의 목소리는 한결 편안해져 있었습니다. 마을 의원이 다가와 그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며 말했습니다. 상처가 깊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물 겁니다. 마음의 상처도 그렇겠죠. 마을 안악들은 밤새 고생한 사람들을 위해 마을 회관 마당에 돗자리를 깔고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비록 거창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갓 지은 하얀 쌀밥과 뜨끈한 시래기 된장국, 그리고 잘 익은 김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박한 밥상에는 밤새 겪은 공포를 함께 이겨낸 전우회 같은 끈끈한 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촌장은 장인을 밥상머리에 앉히며 숟가락을 쥐어주었습니다. 들게. 산 사람은 먹어야 사네. 그래야 또 길을 떠나지. 장인은 눈물 섞인 밥을 한술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아이들도 하나둘 밖으로 나와 어른들 틈에 끼어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장인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의 붕대 감은 팔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저씨, 이제 인형놀이 안 해요? 한 꼬마의 당돌한 질문에 어른들이 당황했지만 장인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안 한단다. 인형은 진짜 춤을 출 수 없거든. 너희들처럼 살아서 팔딱팔딱 뛰는 게 진짜 춤이란다. 그의 대답은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지만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마을 청년들은 무대의 잔해를 말끔히 치웠습니다. 타다 남은 나무 기둥과 찢어진 천 조각들은 모두 수거되어 마을 밖으로 옮겨졌습니다. 바닥에 눌어붙었던 기름 자국은 흙으로 덮어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마치 어젯밤의 악몽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마을 회관 마당은 다시 예전의 깨끗하고 평범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슬프고도 기묘했던 그 밤의 기억이 깊은 교훈으로 새겨졌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느티나무 잎을 흔들었습니다. 사그락사그락 하는 소리가 났지만 이제 그 소리는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아니라 자연의 평온한 노래로 들렸습니다. 장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촌장과 막내 할머니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미천한 놈이 저지른 죄를 덮어주시고 제 아이 가는 길을 따뜻하게 밝혀주셔서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며 마음으로 배웅했습니다. 이제 장인은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그의 빈 수레에는 더 이상 끔찍한 인형암도 무거운 무대장치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가 짊어져야 할 가벼운 짐과 가슴속에 묻은 아들의 추억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촌장은 떠나는 그의 보찜에 주먹밥 몇 덩이와 말린 나무를 찔러 넣어 주었습니다. 가다가 배고프면 먹게. 그리고 부디 몸성이 지내시게. 장인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마을 어귀를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올 때보다 훨씬 왜소해 보였지만 걸음걸이는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한쪽 팔을 다친 외팔이 장인이 빈 수레를 끌고 가는 모습이 애처로우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언덕을 넘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마을 어귀의 장승들도 묵묵히 그를 배웅하는 듯 했습니다. 마을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안악들은 설거지를 하고 농부들은 쟁기를 챙겨 논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소란스러웠던 마을은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한 아침 풍경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마을 회관 앞마당 하얀 재가 날리던 그 자리에는 왠지 모를 따스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하늘 풀고 떠난 아이의 영혼이 남긴 마지막 감사의 표시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 긴 이야기의 마지막 매듭을 지을 때가 되었습니다. 장인이 마을을 떠난 뒤 마을에는 다시금 깊은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떠들썩했던 광대패의 소동은 마치 한바탕 꿈이었던 것처럼 희미해졌고 마을 회관 앞마당의 흙바닥도 예전처럼 단단하게 다져졌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날 밤의 기억이 지울 수 없는 문신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생명의 소중함과 떠나간 것들에 대한 애틋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심코 지나치던 길가 돌멩이 하나,
풀 한 포기에도 예전보다 더 따뜻한 눈길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잠든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살아 숨쉬는 그 작은 가슴의 박동에 감사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아이의 유해가 묻힌 양지바른 언덕은 마을의 새로운 명소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귀신이 나올까 무서워 근처에도 가지 못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그곳을 놀이터 삼아 뛰어놀기 시작했습니다. 촌장이 심어놓은 작은 소나무 묘목은 아이의 영혼이 깃든 듯 사계절 내내 푸른 빛을 잃지 않았고 그 주변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철마다 번갈아 피어났습니다. 아이들은 무덤가에 앉아 불피리를 불거나 공기놀이를 했는데 그럴 때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가 마치 까르르 웃는 아이의 웃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죽어서야 비로소 친구들을 만난 순돌이는 그곳에서 외롭지 않게 영원한 소풍을 즐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막내 할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언덕에 올라가 무덤을 살폈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가려주고 눈이 오면 눈을 쓸어주며 할머니는 마치 친손주를 돌보듯 정성을 다했습니다. 할머니는 무덤 앞에 앉아 이런저런 마을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아가, 오늘은 김센 땡네 암소가 송아지를 낳았단다. 아주 튼튼한 놈이야. 너도 거기서는 아프지 말고 저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뛰어놀거라. 할머니의 독백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법을 배웠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기억의 시작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계절은 흘러 어느덧 찬바람이 불고 첫눈이 내리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인 어느 날, 마을을 다시 찾은 보찜 장수에게서 떠난 장인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보찜 장수의 말에 따르면 아주 먼 남쪽 바닷가 마을에서 한쪽 팔이 없는 노인이 나무를 깎으며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가죽을 만지지도 인형극을 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신 바닷가에 떠밀려온 나무 토막으로 작은 새나 물고기 조각을 깎아 아이들에게 나눠주는데 그 조각들이 비록 움직이지는 않지만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묘한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노인, 하루는 바다를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런데 그 얼굴이 참 맑아 보였습니다. 마치 긴 숙제를 끝낸 사람처럼 말이죠. 보찜 장수의 말을 전해 들은 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했습니다. 그래, 다행이구먼.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게야. 움직이지 않는 나무 조각이라. 그래, 억지로 움직이려 하지 않는 것이 진짜 자연스러운 것이지. 장인은 이제 자신의 욕심으로 생명을 조종하려 했던 오만함을 내려놓고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며 속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나마 그의 남은 생이 평온하기를 빌어주었습니다. 겨울밤, 마을 사랑방에 모인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예지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그림자 인형과 외파리 장인의 이야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야기는 아이들을 겁주는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부모들은 이야기 끝에 항상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니 얘들아, 너희는 건강하게 뛰어노는 것만으로도 효도하는 거란다. 억지로 무엇이 되려고 하지 말고 너희 모습 그대로 신나게 살거라. 아이들은 그 교훈을 들으며 따뜻한 아랫목에서 스르르 잠이 들었고 꿈속에서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어느 맑은 날, 마을 청년들이 언덕 위 무덤가에 작은 정자를 하나 지었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이 잠시 쉬었다 가고 아이들이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 곳입니다. 정자 현판에는 순돌정이라는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비록 살아서는 방 안에 갇혀 지냈지만
죽어서는 가장 탁 트인 곳에서 마을 사람들의 쉼터가 되어주는 아이의 넋을 기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정자가 생긴 뒤로 마을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거나 마음이 답답할 때면 그곳을 찾아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위로를 얻었습니다. 아이의 무덤은 이제 마을의 수호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 마을을 굽어 살피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자 언덕에는 진달래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났습니다. 겨우내 얼었던 계곡물이 녹아 졸졸졸 흐르는 소리가 마을에 생기를 더했습니다. 장인이 떠난 지 몇 해가 지났지만 마을 사람들은 가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그때 그 기이했던 북소리와 그림자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공포의 기억이 아니라 봄밤의 아지랑이처럼 아련한 추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은 집착이 빚어낸 비극조차도 시간이라는 약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더해지면 결국 용서와 화해로 치유될 수 있음을 마을은 증명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밤, 유독 달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막내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은 먼 길을 떠나는 누군가를 배웅하듯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다 털고 가는구나. 그곳에서는 아비랑 손잡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며 실컷 놀거라. 할머니의 눈에만 보였을까요? 달빛 아래로 작은 아이와 외파리 장인이 손을 꼭 잡고 하늘로 오르는 듯한 희미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두 그림자는 서로를 꼭 닮아 있었고 발걸음은 춤을 추듯 경쾌해 보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사각사각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평범한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농부들은 밭을 갈고 씨를 뿌렸으며 안악들은 나무를 캐고 쑥을 뜯었습니다. 해가 지면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집집마다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 평범하고 지루할 수도 있는 일상이 사실은 얼마나 기적 같은 행복인지 마을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내 의지대로 팔다리를 움직여 땀 흘리고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체온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축복임을 깨달은 마을은 전보다 훨씬 더 넉넉하고 평화로운 곳이 되었습니다. 오늘 밤 제가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쫓아매거나 나의 욕심을 상대에게 투영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그가 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놓아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장인의 뒤틀린 사랑은 비극을 낳았지만 결국 그 사랑을 내려놓음으로써 아이와 자신 모두를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밤이 아주 깊었습니다. 창밖의 바람소리도 잦아들고 세상의 모든 소란이 잠잠해진 시간입니다. 순돌이가 잠든 양지 바른 언덕처럼 여러분의 잠자리도 따뜻하고 포근하기를 바랍니다. 머리맡에 둔 근심 걱정은 모두 저 멀리 흘려보내고 오직 편안한 쉼만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꿈속에서는 무거운 짐일랑 다 벗어버리고 나비처럼 가볍게 바람처럼 자유롭게 날아다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등잔불을 끄기 전에 우리 모두 마음속으로 작은 기도를 하나 올렸으면 합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서 아픔을 겪고 있을 외로운 영혼들이 부디 오늘 밤만큼은 고통 없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기를,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더 밝고 따뜻한 햇살이 그들을 비추어 주기를 말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우리의 따뜻한 마음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불 잘 덮으시고 좋은 꿈 꾸십시오. 사각거리는 베갯머리 소리를
자장가 삼아 깊은 잠에 드시기를. 안녕히 주무십시오.